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뭐,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교생 실습,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게 됐는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평소에 좀 잘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컨텐츠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네, 또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조금 그 온라인보다는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오히려 좀 학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오류래, 오류. 드디어 오류까지 왔습니다. 오류. 음, 여러분들이 아는 오류가 맞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저건 오류야, 오류적인 판단이야, 아니면 뭐 일반화의 오류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맞고요. 그리고 그 오류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발견해내고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는 그 명제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도 오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사실 오류의 정의를 한번 보면 오류의 이름과 분류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패스트나 릿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리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서 치르진 않지만 그 논리 시험을 나중에 치러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논리 시험을 한번 보면 기출 문제를 잘 살펴보다 보면 여러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오류에 속하는 논증을 어, 뭐 선택하는 그런 문제는 드물게 출제는 되지만 오류의 종류나 아니면 오류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문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에 관해서 여러 책에서도 보면 오류의 이름과 분류가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류라는 것은 오류의 종류는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고 분류는 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류의 종류가 무척 진짜 중요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종류와 명칭을 반드시 통일시켰겠죠. 예전에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도 반드시 그런 통일을 시켰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용학문 쪽에 가깝기 때문에 통일시키기보다 그냥 사고에 체득하는 방법으로 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류는요, 나쁜 논증 또는 나쁜 논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오류의 사례에 해당되는 논증들이 왜 나쁜 논증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오류의 이름을 알면 가령 뭐 상대방과 논증을 벌이는 도중에도 어, 뭐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와 같은 멋진 말들을 어, 또 지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는요, 더 중요한 소양은 주어진 논증이 어떤 이유에서 좋은 논증이 되고 나쁜 논증이 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오류는요, 크게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로 나뉩니다. 형식적 오류는 논증의 형식의 결함에 있어서 좀 연역적으로 부당한 논증이 되는 경우고 비형식적 비형식적 오류는요. 논증의 형식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나쁜 논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어, 형식적 오류는요, 당연히 부당한 연역 논증에서 형식에 관한 공부도 많은데 그 연역 논증에 관한 오류는요, 사실 뭐 지금 다루진 않고 비형식적 오류에서 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을 한번 보면 오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죠. 바로 오류는 모르고 하는 판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모르고 한다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오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하지만 그 자신도 자신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믿음 또한 믿음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떤 팩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 오류에 관한 어떤 객관적인 시야를 함량이 필요합니다. 논리학에서는요, 보다 좁은 의미로 추론 또는 논증에서의 오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류는 잘못된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진술에 동의하게 되고 참이라는 판정을 내리면요, 오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문장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말 속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에서는 쉽게 그걸 구분해낼 수 없지만 글에서는 쉽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시면 모든 것들을 이제 수기로 기록하는 게 보이죠. 그 말을 녹취록을 다 수기로 기록을 합니다. 싹 다 그걸 기록해서 글로 나타낸 다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오류나 또는 추론을 통해서 참 여부를 가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류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판단은요, 진술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오류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글은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 주관적 판단 그리고 객관적 판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죠.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거. 일면적 판단이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판단으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부만 만져보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코끼리의 상아를 만졌어요. 그 상아를 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시각장애인이 판단을 하겠죠. 그런 경우 아니면 코끼리의 꼬리를 만졌는데 이 꼬리가 바로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이군 하고 판단하는 경우 바로 일면적 판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판단이 있고요. 또는 또 이런 거 있어요. 전지현이 나에게 전화를 하다니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 전화한 이유는 다양하겠죠. 전지현이 자기한테 전화한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현 씨가 몰래 모자를 쓰고 뭘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마트를 갔어. 근데 여러분의 차나 저의 차가 전지현 씨 앞에 이중 주차를 한 거야. 그쵸? 그래서 그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지현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물론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빼달라고 했던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성급하게 오류하는 거. 근데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말하는 설레발친다 그러죠. 어떤 거 하나를 딱 했는데 남학생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 미안해 그거는 바로 그린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린라이트로 판단하세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호의적인 그 사람은 원래 친절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면 틀림없어. 왜냐면 나의 기준에 나의 믿음 하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건 그린라이트거든. 그것처럼 일체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일면적 판단에 의한 오류들이 있겠죠. 또 외면적 판단,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밑에 한번 예시를 볼게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해는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다. 잠시만요. 제가 펜을 좀 꺼내겠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해는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고 해가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해가 돌고 있는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중세 이전에는 바로 이런 성급한 판단을 한 거예요. 팩트가 없는 거죠. 또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저 사람은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고 얼굴에 상처도 있고 몸에 문신도 있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질이 무섭고 더러울 것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걸 외면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그건 편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왜냐면 그런 문신을 하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중에 사실 미국은 군인도 많아요. 군인 중에 군인 영웅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뭐 소녀를 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중대의 어떤 침략을 막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애국심도 강하고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또한 저의 뭐 일반적인 판단이겠지만 여튼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그리고 외면적 종합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편견이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류를 찾기 위한 행동은 또는 태도는 어떤 게 필요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근거가 옳은지를 살펴본다. 자, 어떤 예가 있을까? 자, 이런 예가 있겠죠.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개인적인 모습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줄 필요가 없을까? 과연 근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래. 결론은 그래서 남을 도와줄 필요가 없대. 그러면 그 근거가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가라는 것에서 한번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판단을 맡기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주장에 맞는 근거를 대었는지 제시했는지 한번 잘 살펴본다.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위인 정기를 실제 읽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위인 정기를 어쨌든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룬 거니까 위인 정기를 읽으면 공부에 도움을 준다. 굉장히 좀 뭔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죠. 어쨌든 위인 전기를 읽으면 공부에 도움을 준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거니까 공부에 도움을 준대. 물론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위인 전기를 읽는 것만으로 수학을 당장 수학 공식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어 단어가 머리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읽자마자 공부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에 맞는 근거를 대었는지 잘 살펴보면 위인전기를 읽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글이래요.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한 오류를 판단하기 위해선 방금과 같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실제로 수학 공식을 내본 위인전기를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보지 않은 뭐 공식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장을 뭐 해석해 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아니면 성적 향상에 대한 위인전기를 집중적으로 읽었던 사람과 읽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중간고사 시험 성적을 비교해 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장에 맞는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관성 유무에 대한 판단. 상관성은 뭐예요? 서로 관계가 있다. 상관관계. 서로 상대적으로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게 바로 상관성이에요. 상관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건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아마 다뤄볼 겁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걸 마치 맞는 것처럼 끼워 넣어서 그게 마치 참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관성 유무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이러한 오류 세 가지를 찾기 위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논리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논리 및 논술은 논리학이거든요. 논리학에서 오류론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거냐면 먼저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도 설명을 했듯이 오류론은 일종의 논리적 실용론으로서 논리학의 응용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류론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의 그릇된 추론을 하지 않도록 약간 경고하는 그리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싸움을 미리 방지한다든지 말싸움을 아니면 사기치는 걸 미리 발견해낸다든지 아니면 법정 싸움에 있어서 참을 가려낸다든지 그런데 오류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어떤 전개도 필요하지만 이 오류를 밝혀냄으로써 논리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오류론을 계속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추론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비판만 잘해도 글을 잘 쓰고 비판만 잘해도 말을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좀 딱딱하긴 해도 그런 비판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온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넘치는 무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항상 정보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보다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거, 참을 가려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학이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중요한 학문으로서 필수 학문. 특히 하버드에서는 반드시 인문학과 철학, 논술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추론의 구성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논리적인 사고는요, 특히 사람들이 오류 추론을 하게 될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논리학에서 말하는 오류에 대한 추론이란 그냥 쉽게 말하면 바르지 못한 추리를 말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식에 대해서 바른 거. 추론의 형식과 구조가 올바르다. 우리가 많이 한 부분이죠.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 두 번째, 추론의 전제가 그 결론을 위한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근거가 뭐야? 근거가 뭐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야? 좋은 근거를 제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증거주의, 근거주의, 근거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추론의 전제가 해당 추리자가 알 수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추론의 이제 전제가 누구도 모르는 정보가 되면 안 되고 누구나 모르는 정보가 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검색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알지 못하는 비공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추론의 전제를 제시하게 되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자체가 모두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참임을 알고 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추론의 구성 조건은 다음 세 가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면 오류 추론을 범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오류 추론을 범하는가에 대한 조건은 한번 크게만 돌아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형식적인 오류에 대한 것들을 18가지를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쉽게 그냥 듣고만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아주 가볍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류 추론을 범하는 조건으로 첫 번째, 추론의 구조와 형식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구조와 형식이 잘못되면 무조건 오류라고 그랬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오류 추론을 범하는 것. 두 번째, 추론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 혹은 가정이 거짓이 되어 결론을 위한 좋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먼저 전제 조건이 다 거짓이 된대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전제 조건 자체가 거짓이 되면 뭐라고? 결론도 당연히 거짓이다. 그런 좋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추론 자체가 관련 정보를 무시하고 결론의
오류의 참을 보증하기 위해 아무런 논리적 추이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 흔히 말하는 관계성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추론이 관련 정보 자체를 뭐 무슨 말인지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어쨌든 횡설수설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어떤 제시되지 못하는 그런 추이 그런 것들이 오류 추론을 범하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말했던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습니다. 논증을 구성하는 가운데요, 형식적인 측면과 비형식적, 뭐 내용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비형식적에서 잘못을 범하는데 이를 오류라고 하고요. 또 형식적 오류는 논증의 형식에 잘못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형식에 잘못되어 있는 거. 이는 연역 논증에서만 적용되는 오류이고 연역 논증은 특히 연역 논증의 타당성은 그것이 가진 형식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되죠. 연역은. 그리고 부당한 논증은 모든 형식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당한 논증 했죠. 저번 시간에 한 부당한 논증은 모두 형식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비형식적 오류는 잘못된 형식이 아니고 그 내용에 의한 것, 특히 내용적으로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잘못이 있건 참이 아닌 전제를 참이라고 간주하는 잘못이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서 비형식적 오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는 역시나 좀 간단하게 말해보면 형식적 오류는 논증의 형식에 잘못이 있는 것, 비형식적 오류는 그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형식적 오류는 연역 논증에서 함께 다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러면 비형식적 오류들이 어떤 게 있나 크게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관성의 오류, 그리고 두 번째 약한 귀납의 오류, 세 번째 언어적 오류, 특히 언어의 불안정성 성격 때문에 일어난 오류입니다. 네 번째 가정의 오류, 전제가 증명하려는 것을 이미 전제에서 사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론은 없고 전제에서 결론을 말해버리고 결론을 한 번 더 말하는 그런 경우예요. 어려운 말은 없죠.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다루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관성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관성의 오류는요, 전제가 결론과 논리적으로 무관한 논증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심리적 혹은 감정적으로 보면 유관한 전제들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고요. 심리적이나 어떤 감정적으로 또 유관한 전제들에서 결론을 도출을 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된 논증이 되기 위해서 전제들은 결론을 보증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만 그걸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돼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힘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한번 볼게요. 흔히 말하는 포스라고 하죠. 그죠? 포스. 한번 볼게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거 볼게요. 결론을 이제 관련된 근거가 아니고 그냥 힘에 의해서 압박해서 우위에 점하는 사람의 어떤 말이나 아니면 자기가 유리한 입장에서 학생과 선생 또는 형사와 범죄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힘에 의해서 부모님과 자식 결국 힘에 의해서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경우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특히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압박감이나 공포감을 갖게 해서 자신의 이제 주장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 한번 여기 보게 되면 논증자가 있죠. 논증자가 있고 어떤 것들을 논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압박감을 주는 거지.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그러면 청자와 독자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짓이라고 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왕 앞에서 거짓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거의 옥에 갇히거나 페널티를 받게 되죠. 그런 경우입니다. 곧 왕의 말은 뭐 진실이다 라고 무조건 사실이다, 진실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논증자가 주장하면 바로 결론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오류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게 할 수는 없죠. 한번 보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 쉬운 거죠. 자, 종강 파티를 한다지요. 거기에 저를 이 김광민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성적을 받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김광민을 종강 파티에 초대하지 않으면 두 분의 학점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학점에 두 분은 결코 학점의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죠. 맞지, 우진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종강 파티에 불러야 해. 이게 두 분의 어떤 어, 청자와 독자의 위협이 되나요? 사실 위협이 좀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결코 김광민 교수님은 그럴 일이 없어. 김광민이 힘에 의해서 우리들을 누르지 않아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건 뭐 오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뭐 이런 경우들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특히 회사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어, 야, 이번에 너희들이 다 MT 가서 놀고 뭐 이러는데 부장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너희 인사고과에 평가할 거야 라는 은근 압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부장님 이번에 뭐 대리 과장급까지 해서 우리가 MT를 가기로 했는데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좀 결제를 해주십시오 하면 인사 고과가 곧 다음 달인데 이걸 꼭 자네들끼리 해야겠나? 싫어하는 부장들이 많을 텐데 라고 하면 부장들 그러면은 회의를 하겠죠. 우리들끼리 하고 싶었는데 또 불편한 부장들까지 불러서 해야 되나? 막 과장들이랑 대리나 주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 말은 내 생각에는 부장님도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한번 끼어서 가자.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결국에는 어, 포함시키겠죠.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게 되는 경우죠. 어떻게 되든 이렇게 힘에 호소하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